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강만호는 아내의 옷장 맨 아래 칸에서 손바닥만 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 적힌 아내의 글씨는 딱 한 줄이었다. 여보에게 한 거짓말 100가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8번에 걸쳐 전해드릴 사연은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이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공책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평생 남편을 속여온 거짓말들이 번호까지 매겨진 채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이 남자가 알던 40년은 통째로 뒤집힙니다. 마지막 100번째 거짓말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 전에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버틴 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다. 신발장 앞에 아내의 낡은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뒤축이 닳아서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슬리퍼였다. 이 사람, 이거 좀 버리라니까 그렇게 안 버리더니. 딸 수연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정리는 저희가 나중에 할게요. 놔둬라. 내가 한다. 아버지, 혼자 하시면 더 힘들어요. 니들이 뭘 알아. 네 엄마 물건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니들이 아냐. 아버님, 그럼 저희가 옆에만 있을게요. 다 가라.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다. 자식들이 돌아간 집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조용했다. 만호는 안방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내가 쓰던 화장대 위에 먹다 만 알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끼고 있던 돋보기가 있었다. 순이마, 나 밥은 어떻게 먹으라고 그렇게 가버렸냐. 대답이 없는 방에서 만호는 아내의 옷장을 열었다. 옷장 문을 여는 순간 아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냄새에 69 먹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만호는 옷을 한 벌씩 개기 시작했다. 그러다 옷장 맨 아래 이불 밑에 눌려있던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가계부인가? 표지를 넘긴 만호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보,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겠지. 나 사실 당신한테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어. 하나도 안 빼고 다 적어놨으니까 다 읽고 나서 실컷 욕해도 돼. 만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거짓말을 적어놨다고 했다. 거짓말이라니. 당신이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거짓말 하나라는 글씨 아래 아내의 글씨가 이어졌다. 여보, 오늘 고기 반찬은 남아서 주는 거야. 나는 고기 냄새 맡으면 속이 니글거려서 못 먹어. 그러니까 당신이 다 먹어. 이건 거짓말이야. 나 고기 제일 좋아해.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삼겹살 3인분도 혼자 먹었어. 근데 당신이 일 나가서 하루 종일 집 나르고 오잖아. 그 손에 굳은 살 박인 거 보면 내 목구멍으로 고기가 안 넘어가더라. 만호는 공책을 든 채 부엌 쪽을 돌아봤다. 40년 동안 밥상 앞에서 아내는 늘 김치와 국만 떠먹었다. 아니야. 당신 그거 안 좋아했잖아. 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당신이. 목소리가 갈라져서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만호는 이를 악물고 다음 장을 넘겼다. 거짓말 둘. 여보, 나 이 옷 제일 좋아해. 당신이 시장에서 사다 준 그 꽃무늬 블라우스. 사실은 내 취향이 아니었어.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나한테 안 어울렸어. 근데 당신이 그거 사오던 날 얼굴이 그렇게 환한 걸 처음 봤어. 월급 타서 놔준다고 버스 2정거장을 걸어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 그 옷 15년을 입었어. 소매 해질 때마다 밤에 몰래 꿰매가면서 입었어. 만호의 시선이 옷장 안쪽 옷걸이로 향했다. 거기 색이 다 바랜 꽃무늬 블라우스 한 벌이 걸려 있었다. 소매 안쪽에는 서툰 바느질 자국이 몇 겹으로 겹쳐져 있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린다고 말을 하지. 내가 다른 거 사다 줬을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사다 줬을 거 아니야. 만호는 그 블라우스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어깨를 떨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잠은 오지 않았다. 만호는 다시 공책을 폈다. 거짓말 셋을 읽으려던 순간이었다. 공책 갈피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무릎 위로 떨어졌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20몇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내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아내 옆에는 만호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붙어서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만호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아내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83년 봄, 여보, 정말 미안해요. 1983년이면 두 사람이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였다. 만호가 첫 아이를 얻고 하루 14시간씩 공사판에 나가던 해였다. 순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때 조용하던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만호가 수화기를 들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대는 자신을 아내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순임이가 그 공책 얘기는 하고 갔나요? 그 공책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한숨 끝에 돌아온 대답을 만호는 평생 잊지 못했다. 그 공책은 순임이가 40년 전부터 죽을 준비하면서 쓴 거예요. 만호는 수화기를 귀에 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을 준비라니. 40년 전이면 아내가 28이던 해였다. 여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러고는 자신을 아내의 봉제 공장 시절 동무라고 다시 소개했다. 이름은 미자라고 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순임이가 저한테 자기 죽으면 그 공책 잘 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이 10년 전 부탁이라고 했다. 봉제 공장이라니요. 우리 집사람은 평생 살림만 한 사람입니다. 수학이 넘어가 한참 조용했다.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 그것도 공책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만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살림만 했지. 당신 평생 살림만 했잖아. 내가 밖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했잖아,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만호는 공책을 다시 펼쳤다. 거짓말 셋. 여보, 나 아침 먹고 나왔어. 당신 늦었으니까 먼저 나가. 나는 이따 천천히 먹을게. 이거 거짓말이야. 그때 우리 쌀독에 쌀이 이틀치밖에 없었어. 당신은 공사판 나가서 힘써야 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앉아서 바느질하는 사람이니까 안 먹어도 괜찮았어. 배고프면 물 한 대접 마시고 누워있으면 그럭저럭 견뎌지더라. 만호는 공책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손이 자꾸 떨려서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그때 당신 살이 쭉 빠졌었지. 내가 왜 이렇게 말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더라. 요즘 유행하는 몸매라고 그렇게 웃었지, 당신. 다음 장을 넘겼다. 거짓말 넷. 여보, 나는 원래 추위를 안 타는 체질이야. 연타는 당신 자는 쪽에 덧대자. 이것도 거짓말이야. 나 손발이 얼음장 같은 사람이야. 겨울이면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 근데 당신은 새벽 5시에 나가는 사람이잖아. 온몸으로 나가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 나는 낮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되니까. 만호는 자기도 모르게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봤다. 아내가 늘 눕던 자리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우풍 드는 쪽이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자고 하지 않았다.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40년을 같이 누워 자면서 그걸 왜 몰랐을까? 다음 장에는 아내의 글씨가 조금 장난스러웠다. 거짓말 5. 여보, 당신 코 고는 소리 하나도 안 시끄러워. 나는 옆에서 아주 잘 자.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당신 코 고는 소리는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같아. 나 3년 동안 밤에 2시간씩 자다 깼어. 근데 당신이 미안해 하면서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잖아. 나는 그 소리 없으면 잠이 더 안 왔어. 당신 숨소리가 옆에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만호는 웃었다. 웃으면서 눈물이 턱까지 흘렀다. 이 여편네가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나 병원 가서 코 수술이라도 했지. 그럼 그날 밤 만호는 아내의 공책을 가슴에 얹은 채 새벽을 맞았다. 아침 일찍 딸 수연이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다. 아버지, 밤새 안 주무셨어요? 눈이 왜 이래요? 수연아, 네 엄마 젊었을 때 밖에 일 나간 적 있냐? 네? 공장 같은데, 봉제 공장.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무슨 공장을 다녀요? 엄마는 우리 학교 갔다 오면 늘 집에 계셨는데, 만호는 딸에게 공책을 내밀었다. 딸은 첫 장을 읽자마자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고 입을 막았다. 이거 엄마 글씨네. 아버지, 이거 언제부터 쓴 거예요? 나도 모른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나도 모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들어섰다. 아버지, 오늘 은행 같이 가셔야 해요. 엄마 통장 정리하려면 만호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을 아들 쪽으로 밀었다. 진우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아들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다. 아버지, 이 사진 어디서 나왔어요? 네 엄마 공책에서 나왔다. 아들은 사진을 든 손을 슬며시 내렸다. 그 모습을 보고 딸이 오빠를 쳐다봤다. 오빠 이 사람 알아? 아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나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엄마가 나 데리고 이 아저씨한테 간 적 있어요. 뭐? 어떤 공장 같은 데였는데 엄마가 그 아저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만호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무릎을 꿇어. 네 엄마가 왜? 그건 저도 몰라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고. 말하면 아빠가 죽을 만큼 힘들어질 거라고. 만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들에게까지 입단속을 시켰다. 그날 밤 만호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손끝이 멈춘 곳은 거짓말 12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보, 오늘 친정에서 쌀 한 가마니 보내왔어. 이건 내가 한 거짓말 중에서 제일 오래 끌고 간 거짓말이야. 거짓말 12의 나머지는 다음 장에 이어져 있었다. 여보, 친정에서 쌀 보내왔다는 말. 나 그 말을 14년 동안 했어.
우리 친정은 쌀 한 대박도 남줄 형편이 아니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이 됐잖아. 근데 당신은 내가 그 말 할 때마다 그랬지. 장모님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하고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나는 그 거짓말을 못 끊었어. 만호는 공책을 덮었다. 14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 그 쌀은 다 어디서 났냐? 대답은 공책이 아니라 전화기에 있었다. 만호는 며칠 전 새벽에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갔다. 낡은 상가 2층에 작은 수선집이 하나 있었다. 문을 열자 미싱 소리가 멈췄다. 이른이 다 된 여자가 만호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자는 만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순임이가 늘 말하던 얼굴 그대로네요. 만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일했습니까? 여자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20명 남짓한 여공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 2번째 줄 끝에 만호의 아내가 서 있었다.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 묶은 28살의 정수님이었다. 이게 언제 사진입니까? 여자는 1983년 봄이라고 대답했다. 만호의 손에 들린 흑백 사진과 같은 날 찍은 사진이었다. 여자가 커피를 한 잔 내오며 말했다. 순이미는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새벽 4시에 공장 뒷문으로 와서 옷감 뭉치를 받아갔다고 했다. 아이들 깨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 늘 뛰어다녔다고 했다. 그리고 밤에는 애들 재워놓고 부엌 뒤에서 미싱을 돌렸다고 했다. 미싱이라니요. 우리 집에 미싱이 어디 있었다고. 여자는 웃었다. 그 미싱은 광에 가마니로 덮어놨을 거라고 했다. 만호는 커피잔을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광은 만호가 40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곳이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숨겼답니까? 그 사람이. 여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 소리를 제일 싫어했다면서요. 내 여자 밖에 내보내고 사는 남자 소리 듣기 싫다고. 그 말을 아저씨가 딱 한 번 했는데 순임이가 그걸 평생 기억했다고 했다. 만호는 그제야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신혼 초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온 밤이었다. 나는 말이야. 내 마누라만큼은 손에 물 안 묻히게 할 거야. 남자가 벌어다 먹여야지. 그게 남자지. 젊은 만호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날 아내는 웃으면서 박수를 쳐줬다. 그 박수 소리가 40년 뒤에 만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 사람 손을 내 손으로 묶어놨구나.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곧장 광문을 열었다. 먼지 쌓인 가마니를 걷어내자 낡은 발재봉틀이 나왔다. 발판은 닳아서 나무가 하얗게 베어 있었다. 만호는 그 앞에 주저앉아 발판을 손으로 만졌다. 그때 마당에서 손녀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지우 왔냐? 아빠가 할아버지 밥 안 드신다고 가보래요. 지우는 광 안으로 들어와 재봉틀을 신기하다는 듯 들여다봤다. 이거 할머니 거예요? 네가 이걸 어떻게 아냐? 저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여기서 제 잠옷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시장에서 샀다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만호는 12살짜리 손녀를 멍하니 쳐다봤다. 지우야, 네 할머니가 그런 부탁을 또 한 게 있냐? 딱 하나요? 할머니 손가락 흉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흉터? 어른손 검지요. 할머니 거기 딱딱하게 굳은 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옛날에 다친 거라고.
만호는 눈을 감았다. 그 흉터를 40년 동안 매일 봤다. 밥상 차릴 때도 손잡고 걸을 때도 봤다. 언젠가 한 번 물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아, 이거 시집 오기 전에 낫에 배웠어. 별거 아니야. 그날 밤 만호는 공책에서 그 흉터를 찾아냈다. 거짓말 19이었다. 여보, 이 손가락 흉터는 낫에 베인 거야. 아니야. 미싱 바늘이 관통한 자국이야. 1983년 4월에 야간 물량 맞추다가 졸아서 그랬어. 손가락이 바늘에 박혀서 뽑히지가 않더라. 나 그날 소리도 못 질렀어. 애들 깰까봐. 수건 물고 혼자 뽑았어. 만호는 공책을 든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았다. 짐승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빈집에 울렸다. 이 사람아, 그럴 거면 나를 깨웠어야지. 옆방에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걸 왜 혼자 뽑아?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새벽에 피가 안 멎어서 결국 병원에 갔어. 응급실 의사가 손가락을 꿰매다가 내 얼굴색을 보더니 그러더라. 아주머니, 손가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심장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겠어요. 만호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 뒷장은 종이 한 장이 통째로 뜯겨나가 있었다. 뜯겨나간 자리는 손톱으로 뜯은 듯 가장자리가 거칠었다. 만호는 그 자리를 손끝으로 몇 번이나 쓸었다. 뭘 감췄냐, 당신. 100가지를 다 적어놓고 왜 이 한 장만 뜯어냈냐? 그 뒤로는 다시 아내의 글씨가 이어졌다. 거짓말 26이었다. 날짜는 1990년 10월이었다. 만호가 평생 입에 올리지 않는 그 해 그 달이었다. 여보, 그 빈말인데. 큰형님이 절반 갚아주셨대.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면 된대. 이건 내가 한 거짓말 중에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었어. 큰형님은 그때 우리 집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 만호는 공책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1990년 가을은 이 집이 무너진 해였다. 함께 일하던 반장이 사업을 하겠다며 도장을 빌려갔다. 만호는 10년을 형님처럼 따르던 사람이라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석 달 뒤 그 사람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만호의 이름이 적힌 종이 몇 장이었다. 그때 형님이 갚아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그해 겨울 만호는 사흘 동안 술만 마셨다. 넷째 날 아침 아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와 말했다. 여보, 큰형님이 절반 해결해 주셨어. 이제 일어나. 그 말 한마디에 만호는 다시 공사판에 나갔다. 그리고 30년을 형님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명절마다 큰형님 댁에 제일 먼저 갔다. 형님이 왜 이러냐고 물으면 만호는 그냥 웃었다. 형님이 몰랐던 게 아니라 형님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던 거구나. 그날 오후 아들 내외가 집에 왔다. 만호는 아들 앞에 공책을 펴놓고 물었다. 진우야, 네가 무릎 꿇는 걸 봤다는 그날 말이다. 그게 몇 살 때였냐? 3학년이었으니까 9살이요.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그럼 90년 겨울이구나. 아버지, 저 그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가 그 공장 사무실 앞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진우야, 엄마 안 부끄러우니까 고개 들고 있어. 며느리가 조용히 아들의 등을 쓸었다. 여보, 천천히 말해.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서 엄마가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아저씨가 놀라서 일으키려는데 엄마가 안 일어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사장님, 3년만 미리 주세요. 3년치 일당 미리 주시면 제가 5년 동안 갚겠습니다. 3년치를 그 아저씨가 한참을 아무 말 안 하더니 금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종이 한 장 쓰라고 했어요.
만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해 겨울 아내는 갑자기 살림이 폈다는 말을 했었다. 만호는 그 말을 그냥 믿었다. 나는 그때 뭘 했냐? 마누라가 애를 데리고 남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을 때 나는 뭘 했어?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걸 모르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님, 사실은 저도 어머님한테 맡은 게 있어요. 네가? 3년 전에요. 어머님이 저 불러서 이걸 주셨어요. 아버님이 공책을 다 읽으실 때까지는 절대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다 읽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지금 주냐? 아버님이 자꾸 밥을 안 드셔서요. 만호는 봉투 입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을 대로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위쪽에는 굵은 글씨로 차용증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아내의 이름과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깨알 같은 숫자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날짜와 금액이 한 줄씩 아내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만호는 그 줄을 세어보다가 세는 것을 포기했다. 이게 몇 년치야?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20년 걸렸다고 하셨어요. 20년. 마지막 줄에는 완납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옆에 찍힌 날짜는 두 사람의 결혼 30주년 되던 해였다. 만호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아내가 처음으로 외식을 하자고 먼저 말했다. 갈빗집에서 아내는 고기 한 점을 자기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아주 오래 씹었다. 여보, 오늘 웬일이야? 당신 고기 안 먹잖아. 오늘은 그냥 먹고 싶네. 그때 아내의 눈이 붉었던 것을 만호는 이제야 이해했다. 그날은 아내가 20년 만에 빚을 다 갚은 날이었다. 당신 그날 나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무릎 꿇고 절이라도 했을 텐데. 그날 밤 만호는 공책의 거짓말 30을 읽었다. 여보, 내 금반지 어디 갔냐고 물었지. 장롱 깊이 잘 넣어놨다고 했잖아. 그거 없어. 90년 겨울에 팔았어. 당신이 우리 결혼할 때 하나뿐인 양복 팔아서 사준 거였는데 그거 팔던 날 금은방 앞에서 30분을 서 있었어. 그리고 그 아래 짧은 한 줄이 더 있었다. 근데 여보, 나 그때 반지만 판 게 아니야.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다음 장은 또 뜯겨나가 있었다. 뜯겨나간 장은 이제 2장이 되었다. 만호는 그 2장을 찾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딸 수연이 오자마자 만호가 말했다. 수연아, 오늘 이 집을 다 뒤진다. 뭘 찾으시게요? 네 엄마가 찢어낸 종이 2장. 아버지, 그거 버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네 엄마는 물건 못 버리는 사람이야. 내 낡은 지갑도 30년을 안 버린 사람이다. 부녀는 그날 집안을 전부 뒤집었다. 장롱 위 상자, 싱크대 서랍, 이불장 사이까지 손을 넣었다. 오후 3시가 넘어 만호는 다시 광으로 들어갔다. 재봉틀 뒤편에 신문지로 싼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뚜껑에는 만호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냐? 할머니 유품이잖아요. 엄마가 안 버리고 두셨나 봐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안경과 실패, 노란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얀 봉투가 하나 깔려 있었다. 봉투 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가장자리가 손톱으로 뜯긴 바로 그 종이었다. 만호는 그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폈다. 거짓말 31였다. 여보, 나 그때 반지만 판 게 아니야. 그해 겨울에 머리도 잘라 팔았어.
당신이 왜 머리를 잘랐냐고 물었을 때 나 뭐라고 했지? 파마가 지겨워서 짧은 게 편해서 잘랐다고 했지. 그거 거짓말이야. 그리고 여보,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안한 얘기야. 만호는 숨을 한 번 몰아쉬고 다음 줄을 읽었다. 그해 겨울에 나 셋째를 가졌었어. 만호의 눈이 그 줄에서 멈췄다. 딸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종이를 함께 들여다봤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해봐라. 2달째였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 주에 그 사람이 도장 들고 도망갔잖아.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 그러고 나서 나는 밤마다 미싱을 돌렸어. 낮에는 아이들 밥 해먹이고 밤에는 새벽 3시까지 앉아 있었어. 그러다 정월에 그 애가 갔어. 화장실에서 혼자 알았어. 그날 당신은 안성에 일나가 있었지. 딸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만호는 종이를 든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다만 어깨가 계속 위아래로 흔들렸다. 나는 그 애한테 미안해서 이 얘기를 공책에 못 두겠더라. 그래서 찢어서 어머님 상자에 넣어놨어. 어머님은 아셨거든. 그날 나 병원 데려간 사람이 어머님이었어. 만호는 고개를 들어 상자 속 어머니의 안경을 봤다. 어머니, 어머니도 아셨습니까? 어머니도 알면서 나한테 30년을 말 안 하셨습니까? 딸이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버지,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아버지. 수연아, 네 엄마가 그 겨울에 애를 잃었다는데 네 아버지는 그때 안성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그날 저녁 부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밤이 깊어서야 만호는 다시 공책을 폈다. 거짓말 42부터는 어머니 이야기였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오늘도 나 힘들다고 밥 차려주셨어. 이거 거짓말이야. 어머님은 내가 시집 온 첫 해부터 10년을 나한테 말을 안 붙이셨어. 밥상 물릴 때마다 상을 발로 밀어놓으셨어. 나 그때 26이었어. 참 많이 울었어. 근데 당신은 어머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아버님 일찍 가시고 어머님이 남의 집 일해서 당신 학교 보내신 거. 나 그거 알고 시집 왔어. 그러니까 당신 앞에서 어머님 흉을 어떻게 봐. 만호는 그 대목에서 젊은 날의 자기 목소리를 떠올렸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냐? 당신은 복 받은 거야. 아내는 그 말에 늘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장 거짓말 46이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랑 목욕탕 다녀왔어. 이 말, 나 3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했지. 목욕탕에 간 게 아니라 개울에 갔어. 어머님 기저귀 빨러 갔어. 중풍 오시고 3년 동안 겨울에도 개울물에 손 담갔어. 집에서 빨면 냄새가 밴다고 어머님이 질색을 하셔서. 만호는 손바닥으로 눈을 눌렀다. 그 3년 동안 만호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잘 부탁해.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아내는 이렇게 적어놨다. 근데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나를 부르셨어. 내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여기 못 쓰겠어. 어머님 상자에 따로 넣어놨어. 만호는 벌떡 일어나 다시 광으로 달려갔다. 나무 상자를 통째로 들고 나와 방바닥에 쏟았다. 안경과 실패와 손수건이 굴러나왔다.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아내의 글씨가 아니었다. 삐뚤빼뚤한 늙은 사람의 글씨였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다. 첫 줄은 이랬다. 순이마, 내가 죽거든 만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편지지는 오래되어 접힌 자리가 갈라져 있었다. 만호는 어머니의 글씨를 손끝으로 짚어가며 읽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썼다.
순임아, 내가 죽거든 만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10년 동안 미워한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 애를 남의 집 부엌에서 키웠다. 밥 얻어먹이려고 20해를 남의 집 문간에서 살았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너를 보면 그렇게 웃더라. 나는 그게 무서웠다.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못난 늙은이가 그랬다. 만호는 편지를 든 손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그런 걸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편지는 이어졌다. 91년 정월에 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네 손을 잡았다. 병원 복도에서 네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아느냐? 어머니, 애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이 지금 쓰러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날 밤 내내 울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내 죽으면 쓰려고 항아리에 묻어둔 돈이 있다. 그거 내 장례에 쓰지 마라. 우리 진우 대학 갈 때 써라. 그리고 만호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 애는 제 어미 장례비로 자식 공부시켰다는 걸 알면 평생 못 산다. 순임아, 내가 너한테 10년 밥상을 발로 밀었는데 너는 나한테 3년을 개울물에 손 담갔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저 네가 내 딸이었다. 만호는 편지를 다 읽고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만호는 어머니 관 앞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여보, 미안하다. 장례비를 당신 친정에서 빌리게 해서. 그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 마. 우리 어머님 가시는 길인데. 친정에서 빌린 돈은 처음부터 없었다. 어머니 장례비는 어머니가 항아리에 묻어둔 돈이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 나온 나머지는 3년 뒤 진우의 등록금이 되었다. 만호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너 대학 등록금 어떻게 냈는지 기억하냐? 장학금 받았잖아요. 성적 장학금. 그거 누가 그러디? 엄마가요. 합격자 발표 나던 날 엄마가 학교에서 연락 왔다고. 너 성적이 좋아서 첫 학기는 안 내도 된다고 하셨어요. 만호는 공책을 폈다. 거짓말 신내시였다. 진우 등록금 학교에서 면제해준다고 했다는 말. 나 그 거짓말 하려고 학교에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 장학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뭐라고 설명해야 그럴듯한지. 그 말 하던 날, 당신이 우리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랬지. 역시 내 아들이다 하고.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 듣고 있었어. 여보, 나 그때 참 좋았어. 거짓말인데도 그날은 참 좋았어.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그거 평생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는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다녔다고 회사에서도 그랬어요. 그만해라, 진우야. 할머니 장례비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그걸 자랑을 했어요. 만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네 잘못 아니다. 우리 집 남자들은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사흘 뒤 만호는 다시 시외버스를 탔다. 미자에게 물어 공장 사장의 집 주소를 받아 적었다. 사진 속 그 남자의 이름은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래된 단독주택 문을 두드리자 50대쯤 되는 남자가 나왔다. 만호가 이름을 대자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수님 여사님, 저희 아버지가 평생 미안해 하시던 분입니다. 사장님은 남자는 안쪽 방을 가리켰다. 벽에 걸린 영정 사진 속에서 사진 속 그 남자가 웃고 있었다.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남자는 만호를 앉히고 장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봉투를 꼭 그대에게 돌려주라 하셨다고 했다.
이게 뭡니까? 남자는 봉투를 열어 보였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만호의 아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20년 동안 매달 아내가 갚은 돈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아버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셨습니다. 받는 척만 하고 매달 그대로 여사님 이름으로 넣으셨습니다. 만호는 통장을 든 채 숨이 막혀 말을 하지 못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아저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 입원해 계실 때 여사님이 병문안을 오셨거든요. 그게 10년쯤 전 일입니다. 그런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날 여사님도 환자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릎 위에 놓인 통장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10년 전이면 아내가 예순이 되던 해였다. 그해 가을에 아내가 사흘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친구들과 온천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만호는 잘 다녀오라며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줬다. 돌아온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다. 당신 온천 갔다 왔다면서 왜 이렇게 상했어?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 늙으니까 온천도 힘드네. 그때 아내는 웃으면서 만호의 등을 툭 쳤다. 만호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이제야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네 엄마 진료 기록이라는 거 뗄 수 있냐? 그건 왜요? 떼와라. 다 떼와라. 이틀 뒤 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봉투를 든 딸의 얼굴이 이미 엉망이었다. 아버지. 엄마 심장이 안 좋으셨대요. 뭐? 판막이라는 데가 망가져 있었대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딸은 종이 첫 장을 넘겨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1983년 4월이요. 만호는 그 자리에서 벽을 짚었다. 40년이었다. 40년. 네 엄마가 40년을 그러고 살았다는 말이냐? 83년에 처음 진단받고 수술하라는 소견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수술을 안 받으셨어요. 왜? 아버지, 그때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83년 봄이면 만호가 하루 14시간씩 벽돌을 지던 해였다. 그해 여름,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었다. 여보,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 없대. 그냥 빈혈이래. 잘 먹으면 낫는데. 만호는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 시장에서 미역을 사왔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내의 심장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만호는 공책의 뒷부분을 펼쳤다. 거짓말 73이었다. 여보, 이 약 뭐냐고 물었지. 관절약이라고 했잖아. 아니야, 심장약이야. 나 이 약 아침 저녁으로 40년 먹었어. 당신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통을 몇 번 바꿨는지 몰라. 나중엔 며느리한테 부탁해서 대신 타오게 했어. 만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호는 그 밤에 아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애미야, 네가 네 시어머니 약을 대신 타왔냐? 수학이 넘어가 한참 조용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 정말 죄송해요. 언제부터냐? 7년 됐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버님. 뭐라고? 제 손잡고 그러셨어요. 애미야, 이거 하나만 나 좀 도와다오. 우리 그이가 알면 그날로 일 못 나간다. 그 사람 손에서 일 뺏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만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식탁에 이마를 댔다. 69 먹은 남자가 밤새 그 자세로 앉아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만호는 다시 공책을 폈다. 거짓말 88. 여보, 나 요새 다리가 아파서 자꾸 앉는 거야. 나이 드니까 무릎이 시원찮네. 이것도 거짓말이야.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숨이 안 쉬어져서 앉는 거야. 시장 갔다 오는 길에 전봇대 앞에서 3번씩 쉬었어. 당신이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내가 뭘 했지. 남자가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면 창피하다고 했지. 그거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내가 쉬는 걸 들키니까 그랬어. 만호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이 못된 사람아. 40년을 나 하나 속이자고 그 짓을 했냐? 거짓말 94은 작년 봄에 쓴 것이었다. 여보, 병원에서 그냥 나이 탓이래. 이건 내 마지막 큰 거짓말이야. 작년에 의사가 그러더라. 지금이라도 수술하자고. 근데 나이가 있어서 반반이라고 했어. 나 그 자리에서 안 하겠다고 했어. 여보, 나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야. 수술한다고 하면 당신이 알게 되잖아. 당신이 알면 남은 시간 내내 나만 쳐다보고 살 거잖아. 나는 당신이 나를 환자로 보는 눈을 죽어도 못 견디겠더라. 그냥 마지막까지 밥 차려주는 마누라로 있고 싶었어. 만호는 그 페이지에 얼굴을 묻었다. 종이가 눈물에 젖어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다. 만호는 급히 소매로 종이를 닦았다. 안 돼. 이거 번지면 안 돼.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장을 넘겼다. 95, 96, 97, 98. 그리고 99에서 아내의 글씨가 멈췄다. 마지막 장 한가운데 100이라는 숫자만 크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 문장은 딱 한 줄이었다. 여보, 100번째 거짓말은 종이에 못 쓰겠어. 이건 내 입으로 할게. 그게 전부였다. 그 뒤로는 백지였다. 입으로 하다니. 당신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잖아. 그때 방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손녀 지우가 문틀을 잡고 서 있었다. 저 할아버지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할머니 핸드폰이요. 그거 제가 갖고 있어요. 지우가 내민 것은 분홍색 고무 케이스를 씌운 낡은 휴대폰이었다. 이걸 왜 네가 갖고 있냐? 할머니가요, 작년 여름에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 할아버지가 공책을 다 읽고 100번째까지 오시면 그때 이거 틀어드리라고요. 만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2살짜리가 1년을 그 부탁을 안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잘못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 지우가 이 집에서 제일 어른이었구나.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모였다. 아들과 며느리, 딸이 안방에 둘러앉았다. 만호는 아내의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아버지, 손 떨려요. 제가 눌러드릴까요? 아니다. 이건 내가 눌러야 한다. 만호가 화면을 눌렀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40년을 매일 듣던 그 목소리였다. 여보, 나야. 딸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당신 지금 울고 있겠네. 울지 마. 나 그 얼굴 보기 싫어서 40년을 속인 건데. 여보, 100번째 거짓말 말이야. 그건 내가 제일 자주 한 거짓말이야. 당신도 알 거야. 우리 싸울 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만호의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는 당신 안 만난다고 했잖아. 나 그 말 40년 동안 몇백 번은 했을 거야. 여보, 그거 거짓말이야. 그게 내 100번째 거짓말이야. 방 안에서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 100번 다시 태어나도 100번 다 당신 찾아갈 거야. 25에 만나서 68까지 살았는데
나는 그 43년이 짧아서 그게 억울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일찍 태어나 있어. 내가 찾아갈 테니까 딴 데 가 있지 말고. 만호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마치 아내의 손을 잡듯이 그렇게 쥐고 있었다. 여보, 그리고 하나 더. 공책에서 종이 2장 뜯긴 거 당신 봤지? 한 장은 어머님 상자에 있고 나머지 한 장은 우리 결혼사진 뒤에 있어. 아들이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액자를 내렸다. 40년 된 흑백 결혼 사진이었다. 뒷판을 뜯자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만호가 그 종이를 폈다. 번호가 없었다. 번호 자리에는 0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이건 첫 번째 거짓말보다 먼저 한 거짓말이야. 우리 선 보고 3번째 만난 날 당신이 나한테 물었잖아. 나 같은 놈이 뭐가 좋아서 시집 오냐고. 그때 내가 뭘 했지? 좋아서 가는 거 아니라고. 나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라고. 여보,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나 당신 처음 본 날부터 좋았어. 다방에서 당신이 내 앞에 앉는데 손이 그렇게 크더라. 저 손으로 나 하나는 먹여 살리겠구나 싶어서 좋았던 게 아니야. 저 사람 손 참 고생 많이 했겠다 싶어서 그래서 좋았어. 근데 그 말을 하면 당신이 우쭐할까봐 안 했어. 40년을 안 했어. 여보, 나 당신이 좋아서 시집 간 거야. 만호는 종이를 든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감쌌다.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녀 지우는 할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녹음의 마지막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 밥 잘 챙겨 먹어. 냉장고 2번째 칸에 된장 새로 담가놨어. 그거 다 먹을 때까지는 나 생각하고 다 먹고 나면 이제 나 좀 놔줘.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그날 밤 만호는 혼자 안방에 앉아 공책을 폈다. 100번째 거짓말 아래 아직 백지가 남아 있었다. 만호는 아내의 돋보기를 끼고 볼펜을 들었다. 서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순임아, 나도 너한테 거짓말 하나 했다. 내가 늘 그랬지. 남자는 혼자서도 잘 산다고. 그거 거짓말이다. 나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네가 나 찾아오지 마라. 이번엔 내가 찾아갈게. 이번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갔다. 정육점에서 소고기 한 근을 샀다. 집에 돌아와 서툰 손으로 고기를 구웠다. 그리고 접시에 담아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았다. 여보, 오늘은 이거 다 당신 거야. 나는 남아서 주는 거 아니고 처음부터 당신 주려고 산 거야. 40년 늦었다. 미안하다. 창으로 들어온 봄볕이 밥상 위에 오래 머물렀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0가지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공책에 적혀 있던 건 거짓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이었습니다. 고기가 싫다던 사람, 추위를 안 탄다던 사람, 이 옷이 제일 좋다던 사람. 우리 곁에도 그런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도 뒤늦게 알게 된 누군가의 거짓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